오늘 치러진 미시간주 경선의 투표율이 바이든 대통령의 본선 득표력을 예상하는 데 선행지표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계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한 앤디 김 하원 의원이 뉴저지주 민주당 카운티 당원 투표에서 3연승을 거뒀습니다. 연방 이민당국의 서류 적재 현상이 크게 개선돼 시민권 신청 서류의 평균 처리 시간이 6개월로 단축됐습니다. 세금 보고 접수 시작 19일째인 지난 16일을 기준으로 평균 환급액이 $3,207로 나타났습니다. 90대 노 교수가 뉴욕 예시바 대학교 산하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에 사상 최대 규모인 $10억 기부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확실시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결전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오늘 치러진 미시간주 경선의 투표율이 본선 득표력을 예상하는 데 선행 지표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오늘 민주당 경선이 치러진 미시간주는 본선 승패의 열쇠를 쥔 경합주 중 한 곳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으로 인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던 아랍계의 민심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라는 상징성도 갖고 있습니다. 경선 레이스 자체가 사실상 동무대라는 점에서 앞선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네바다주 경선에 이어 미시간 프라이머리에서도 바이든의 싱거운 압승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득표율과 투표율 등에 따라 이곳에서의 성적표가 본선 득표력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선행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에 따르면 미시간주에서는 이번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표를 던지지 말고 지지 후보 없음에 기표하자는 캠페인이 벌어졌습니다. 툴라인 민주당 하원 의원, 앤디 레빈 전 민주당 하원 의원 등의 지지를 받고 있고 이 지역의 선출직 공무원 30여 명은 이미 지지 후보 없음에 투표하겠다고 서약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한 가자지구 대규모 인명피해를 규탄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원조를 중단하라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압박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시간 경선에서 승리할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얼마나 많은 지지 후보 없음 표가 나올지 해당 유권자가 11월 대선에서 누구에게 표를 던질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계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한 앤디 김 하원 의원이 뉴저지주 민주당 카운티 당원 투표에서 3연승을 거뒀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승리로 오는 6월 뉴저지 프라이머리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앤디 김 하원 의원은 한국계 최초로 연방 상원 의원에 도전하며 지난 24일 헌터돈 카운티에서 실시된 뉴저지주 민주당 카운티 당원 투표에서 120표를 얻었습니다. 64표에 그친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부인 태미 머피 후보에게 연속 3연승을 거뒀습니다. 뉴저지는 현재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의 지역구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뇌물수수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고 재선 도전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승리로 김 의원은 이곳 뉴저지 프라이머리에서 유리한 위치에 카운티 라인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뉴저지의 카운티 라인 시스템은 당 지도부가 지지하는 후보를 투표용지에서 유리한 위치에 배치하고 나머지 후보들은 간격을 두고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 카운티 라인 시스템의 폐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 곳의 카운티 선거에서 모두 이기면서 이곳의 카운티 라인은 확보했지만 머피 주지사의 입김으로 다른 카운티에서는 머피 주지사가 카운티 라인을 차지하는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머피 후보는 뉴저지주의 카운티 중 이미 에섹스, 버겐, 미들섹스, 허드슨, 캠든, 서머셋, 퍼세익 등 7개 카운티 민주당 의장으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과거 주지사 선거 당시 21개 뉴저지주 카운티 민주당 의장의 지지를 받아 카운티 라인을 확보했었습니다. 앞서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은 2021년 이 카운티 라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진척은 없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같은 날 남부 국경 지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불법 이민 문제가 11월 대선에서 중요한 지지율 변수로 떠오르면서 정책 이슈를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9일 텍사스주 브라운즈빌을 방문해 국경 순찰 대원과 지방 정부 관계자를 만날 계획입니다. 이곳은 멕시코만 인근으로 대규모 불법 입국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도 같은 날 텍사스주 국경 도시인 이글패스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글패스는 브라운즈빌에서 약 520km 떨어진 곳으로 역시 불법 입국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바이든 행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최근 불법 이민이 급증하면서 정부 대응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250만 명이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했고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인 30만 2천 명의 불법 입국자가 기록됐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불법 이민 문제는 대선 표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한 응답자 가운데는 불법 이민을 최대 이유로 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국경 장벽 건설에 찬성하는 의견도 절반 이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 문제로 인해 상황이 불리해지면서 국경 통제 강화 방안을 포함한 안보 예산안을 제시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공격적인 전략으로 전환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브라운즈빌 방문 소식이 전해지자 남미와 전 세계에서 악랄한 갱단들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 입국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두 전현직 대통령은 이민 정책을 두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출생 아시안 성인의 70%는 인종차별을 주요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 출생 아시안 성인보다 20% 높은 비율입니다. 비영리 건강연구기관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출생 아시안 성인의 69%는 인종차별을 주요 사회 문제로 꼽았습니다. 외국 출생 아시안 성인 49%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아시안 중에서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아시안 민주당원은 70%, 공화당원은 44%가 인종차별을 중요한 문제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아시안 응답자의 60%는 인종차별을 정치 문제로 인식했고 백인과 흑인 약 56%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또 아시안의 56%는 사법 시스템 내 인종차별 문제가 있다고 봤고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44%가 인종차별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인종차별을 주요 정치 문제로 인식하는 아시안의 71%는 지난 몇 년간 다수의 인종차별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두드러졌는데 65세 이상의 아시안 시니어는 85%가 의료진을 신뢰한다고 응답했지만 의료진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한 아시안 비율은 전체 평균 52%보다 높은 57%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미국 내 아시안이 가진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조명함으로써 인종차별이 여전히 미국 사회의 주요 문제 중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당국의 이민 서류 처리 적체 현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시민권 신청의 평균 처리 시간이 크게 단축된 것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습니다. 최근 연방 이민서비스국이 발표한 2023 회계연도 이민 서류 처리 현황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한 해 1,090만 건의 서류를 접수했고 계류 중이던 1,000만 건 이상의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이민 서류 처리의 적체 현상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체 적체량에서 15% 줄었습니다. 특히 시민권 신청의 평균 처리 시간이 크게 단축됐습니다. 지난해 이민서비스국은 12,000명의 군인을 포함해 87만 8,500명에게 시민권을 허가했습니다. 시민권 신청 서류의 평균 처리 시간은 10.5개월에서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6.1개월로 단축돼 신청자들의 대기 시간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근로자와 고용주를 위한 취업 기반 이민 비자 발급도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에 이민서비스국과 국무부는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많은 19만 2천 개 이상의 취업 비자를 발급했고 2년 연속으로 사용 가능한 취업 비자를 소진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민서류 처리 시스템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새로운 테크놀로지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기업 주소 변경 기능을 활용해 지난해 12월까지 40만 명 이상의 주소 변경 사항을 온라인으로 접수받았고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온라인 양식을 사용해 16,000건이 넘는 이민국 방문 예약 요청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민서비스국은 오는 4월 1일부터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등 이민 수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할 예정이어서 이에 걸맞게 이민 서비스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영주권 신청 수수료는 $1,140에서 $1,440로, 시민권 수수료는 온라인 신청의 경우 $640에서 $710로, 문서로 신청할 경우에는 $760로 20% 가까이 인상됩니다. 올해 세금 보고 시즌이 시작된 초기 크게 감소했던 연방소득세 평균 환급액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세금 보고 접수 시작 19일째인 지난 16일을 기준으로 평균 환급액은 $3,207입니다. 국세청의 최근 주간 개인소득세 신고 동향 보고에 따르면 세금 보고 접수 시작 19일째인 지난 16일 기준으로 평균 환급액은 $3,207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에 $3,140보다 2.1% 증가한 겁니다. 세금 보고 접수 개시 5일째인 지난 2일에는 평균 환급액이 $1,395로 전년 대비 28.9%나 감소했었지만 12일째인 지난 9일에는 평균 환급액이 $1,741로 감소폭은 12.8%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총 환급액 규모는 $669억 8천만 달러로 전년도에 $872억 4,500만 달러에 비해 23.2% 감소했고 환급 건수도 2,088만 3천 건으로 전년도에 2,778만 1,000건에 비해 24.8% 감소했습니다. 접수 초기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접수 건수는 3,474만 3천 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5.7% 감소했고 처리 건수도 3,454만 6천 건으로 6.0% 감소했습니다. 온라인 전자신고 건수는 3,407만 1,000건으로 지난해 대비 5.6% 감소했습니다. 계좌 이체를 통한 환급은 총 2,057만 4천 건으로 전년 대비 21.8% 감소했고 환급액은 $671억 8천만 달러로 21.2% 감소했습니다. 평균 환급액은 지난해보다 0.7% 줄어든 $3,265를 기록했습니다. 초기에 환급액이 감소했던 추세가 점차 안정화되면서 평균 환급액이 소폭 증가한 것은 많은 납세자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90대 여성 루즈 고테스만 씨가 뉴욕 예시바 대학교 산하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에 $10억 기부했습니다. 미국 의대 기부금 역사상 가장 큰 금액으로 기록됐습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90대 여성 루즈 고테스만이 과거 교수로 재직한 뉴욕 예시바대 산하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대에 $10억 기부했습니다. 미국 의대가 받은 기부금 중 가장 큰 액수인데 고테스만 씨가 남편 데이비드 고테스만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입니다. 데이비드 고테스만은 월스트리트의 유명 투자 회사 퍼스트 맨하튼의 창립자이자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이사회 멤버였습니다. 이번 기부로 인해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은 뉴욕에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두 번째 의대가 됐습니다. 고테스만 씨는 기부의 목적으로 새내기 의사들이 무거운 학자금 빚 없이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의대 학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들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고테스만 씨의 기부가 그 규모만으로도 놀랍지만 뉴욕에서 가장 가난한 자치구인 브롱스의 의료기관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고테스만 씨는 이번 기부와 관련해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말라며 아인슈타인 의대의 이름을 바꾸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루스 고테스만 씨는 1968년부터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했고 현재는 소아과 명예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뉴욕시 의회가 인도에 설치할 수 있는 노점상 허용 구역을 확장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카르멘드라 로사 시의원이 지난 8일 발의한 이 조례안은 손으로 작동하는 노점상 카트를 연석에서 2피트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장애물에 가능한 가까이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 현재 보행자가 이용하는 인도에 설치된 가로수, 자전거 거치대, 공공벤치 등 다양한 시설을 이용해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허드슨 야드 헬스키친 얼라이언스의 댄 스코르스 부회장은 모든 장애물이라는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 인해 노점상 카트들이 현재 보행자 도로에 설치된 각종 시설들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방해할 수 있다며 보행자 도로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조례안의 의회 통과를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우편함이나 공공벤치 바로 앞에 노점상 카트 설치가 합법화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위생국의 라이언 메롤라 부국장 역시 조례안의 모호한 언어가 보행자 도로 공간 사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반면 카르멘드라 로사 시의원은 이 조례안이 보행자의 도로 이용을 더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노점상의 위치와 판매 방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례안의 논의 과정에서는 노점상의 편의와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민간 싱크탱크 로위 연구소가 공개한 글로벌 외교 인덱스 2024에 따르면 66개 국가 중 중국이 해외 각국에서 운영 중인 공관은 274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미국은 271개로 두 번째로 많았고 튀르키예 252개, 일본 251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2016년과 2017년 중국의 해외 공관 수는 미국보다 적었지만 2019년 중국이 276개로 미국 273개를 3개 차로 앞섰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와 동아시아, 태평양 도서국, 중앙아시아에서 큰 위상을 보이는 반면 미국은 유럽과 미주, 남아시아에서 앞섰습니다. 한국은 187개로 13위를 차지했고 북한은 43개로 58위를 기록했습니다. 조지아주 의회가 2월 26일을 현대의 날로 선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어제 애틀랜타에 위치한 조지아주 청사에서 현대의 날을 공표하고 호세 무니오스 현대차 글로벌 최고 운영 책임자에게 결의안을 전달했습니다. 상하원이 초당적으로 채택한 이 결의안은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설립해 전기차 공급망을 건설하고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양한 교육기관과 손잡고 지역 주민에게 전기차 생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조지아주 공장의 전기차 공식 생산이 올해 4분기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23일 김광석 뉴욕 한인회장, 조동현 뉴욕 한인경제단체 협의회 의장, 신민수 한인사법경찰자문위원회장 등 주요 한인단체 관계자들을 시청으로 초청해 라운드테이블 미팅을 갖고 한인사회의 현안을 경청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공공안전과 소상인 보호, 아시안 증오범죄 대책을 촉구했고 김광석 뉴욕 한인회장은 한인 밀집지역 관할 109 경찰서와 111 경찰서에 한국어 구사 경찰력 증원을 요청해 시장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무선통신서비스사 AT&T가 지난 22일 무선통신서비스 장애를 겪은 고객들에게 $5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AT&T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서비스 장애는 사이버 공격이 아닌 네트워크 확장 작업을 하는 도중 프로그램을 잘못 건드려 발생한 사고라며 피해 고객에게 적절한 보상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T&T는 $5 크레딧은 개인 혹은 소규모 기업 피해 고객들에게 지급한다며 선불, 비즈니스, 크리켓 고객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크레딧 제공 대상 고객은 AT&T 계정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6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은 33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늦은 밤에는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